이번 동영상은 실질적인 can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해야 되는지, 즉 can 데이터 필드 그리고 리모트 프레임 혹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n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레임은요, 기본적으로 네 종류의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 에러 프레임, 오버로드 프레임, 네 종류의 프레임이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과 프레임을 분리하는 시간적인 인터벌 역할을 하는 인터 프레임으로 존재합니다. 즉 5개의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 데이터 프레임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먼저 리시버에다가 보내는 로드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리모트 프레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리모트 프레임은 뭐냐면요, 버스상에서 이 캠퍼스 상에 먼저 버스를 쟁취한 활성화된 노드가 어떤 아이디를 가진 노드에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나 이런 아이디를 가진 노드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리모트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것을 리모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즉 리모트 프레임에는요,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는 겁니다. 전송을 요청하고요. 그 아이디에 맞는 노드나 스테이션은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다시 정리하면 로드 A와 로드 B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 A가 나는 아이디를 B라는 노드를 가진 노드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로드 A가 리모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로드 B는 내가 아이디가 B인데 그러면 A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리모트 프레임이 먼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트 프레임에는 실질적인 데이터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면 에러가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상에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에러가 어떤 노드에서 검출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송 중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수신 중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송 중에 에러를 발생한 것을 카운팅하고 수신 중에 데이터가 에러가 난 것을 카운팅하는 것을 TC 혹은 RE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rror Counter on Transmission of Message, 메시지를 전송하는 가운데 에러가 발생해서 카운팅하는 블록을 TC라고 하고요. 반면에 어떤 데이터를 리셉션 받는 와중에 에러가 발생해서 카운팅하는 것을 REC라고 합니다. 그래서 TC와 REC로부터 어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플래그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러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러 프레임. 그것을 에러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오버로드 프레임이라고 존재합니다. 오버로드 프레임은요, 프레임 간의 시차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딜레이적인 요소, 어떤 노이즈적인 요소, 어떤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떤 추가적인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요구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타임 인터벌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한 것을 시간을 타임 인터벌을 요청하기 위한 것을 오버로드 프레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프레임은요, 실질적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separate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하는 역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역할이다 해서 그것을 separate 역할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이 인터프레임은 리세시브 비트, 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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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세시브 비트 3개가 연속이 오면 이것을 인터프레임이다, 즉 세퍼레이트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프레임 다음에는 비트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비트 코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트 코딩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거든요. return to zero 방식이 있겠고요. run return to zero 방식, non return to zero inverted on onc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eturn to zero 방식은요, 레벨 복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간축이 존재합니다. 시간축. 그래서 어떤 값을 1을 줬어요. 1이죠 여기. 그러면 0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0을 주면 다시 0으로 복귀하고요. 1을 주면 0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하이가 들어왔을 경우는 하이를 유지 후 곧바로 0, 로로 신호가 복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시간 동안 0이라는 로 레벨을 유지한 후에 다음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리턴 투 제로, 레벨을 복귀시키고 다음 데이터를, 다음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리턴 투 제로 방식이라 합니다. 그게 반대로 run return to zero 방식이 있습니다. run return to zero 방식, 즉 레벨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추로 봤을 때 뭔가 1이라는 값이 가면 그냥 지속으로 1을 갑니다. 그리고 0이라는 값도 0을 갑니다. 1이라는 값이 왔을 때 또 1이 오면 또 1이 갑니다. 즉 0으로 복귀하지 않는 거예요. 레벨을 유지하는 것을 run return to zero 방식입니다. 그래서 1이나 혹은 0을 나타내는 하나의 펄스 파형을 시간 간격을 충분히 활용해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캔에서는요, 이 run return to zero 방식을 씁니다. 왜냐하면요, return to zero 방식은 노이즈성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값에서 노이즈에 인해서 0이 됐던지, 아니면 어떤 값에서 노이즈로 인해서 잠깐 1이 됐던지, 노이즈에 취약하기 때문에 레벨 복귀 방식은 캔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run return to zero 방식을 씁니다. 레벨을 유지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비트 코딩 방식에는요, NRG inverted가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non return to zero, 제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를 inverted 합니다. 레벨을 반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0이나 1이, 지금 예제가 1이 연속이 되죠. 연속이 될 때 동기화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게 1이 몇 개나 연속됐는지 시간초로 물론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이 연속이 되면 그의 뒤에는 그 현재 값에 반전된 값을 하나 보내야 됩니다. 반전된 값. 반전된 값을 보내는 것을 run return to zero inverted on once라고 부릅니다. 즉 0의 값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 경우 1을 반전값을 보내주고 1의 값이 지속되는 경우 0의 값을 반전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NRGI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Z, NRG 그리고 NRGI 이 세 가지 방식을 비트 코딩 방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캔에서는 캔 프로토콜은 NRG, 즉 run return to zero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캔 통신에서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비트, 한 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트 스토핑이라는 것은 끼워 넣다, 채워 넣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스토핑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비트 스토핑 모드다, 메서드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캔에서
run return to zero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싱크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성이던 0의 값이죠. 도미넌트, 열성이건 리세시브 1의 값이 연속해서 5비트가 와요. 0, 도미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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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넌트 혹은 리세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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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세시브 5개의 비트가 연속으로 오면 어떤 리듬을 끊어주기 위해서 뭔가 동기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끊어지고 이게 도미넌트가 연속으로 오면 이게 고장난 건지 아니면 정상인지 또 확인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되는 데이터가 5개가 오면 6번째는 무조건 반대 보안 비트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채워 넣습니다. 그것을 비트 스토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식별자가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이 6개가 오죠. 그 다음에 뒤에 1, 1, 1, 1, 1, 1이 6개가 옵니다. 이것을 비트를 표현하면요. 원래는 0, 6개가 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다음에 0이 5개 다음에 비트 스토핑 반대 비트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6번째 0을 놉니다. 1이 6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1을 보내고 반대 도미넌트 값을 하나 보내고 원래인 1의 값을 6번째 보내줍니다. 이게 비트 스토핑 방식입니다. 즉 도미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와야 되는데 얘가 정상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5번째에다가는 반대값을 하나 뿌려주고 리세시브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정상적인 도미넌트를 하나 추가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데이터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또한 CRC 체크에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CRC 체크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 6, 7, 8, 9개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5개 다음에 반대되어 있는 데이터 롤을 하나 보내줍니다. 롤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트 끼워 넣기를 통해서 오로지 5비트 이후에 무조건 하나씩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도미넌트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 둘, 셋, 넷, 5개 도미넌트가 5개가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리세시브를 끼워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 스토핑은요 무조건 5개의 연속 비트 이후에 반대 비트를 하나 끼워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비트 스토핑 방식은요 오직 프레임의 시작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고 존재합니다. 스타트 오브 프레임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프레임 아비트레이션 필드 스타트 오브 필드 아비트레이션 필드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 그리고 CRC 필드에서만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만 비트 스토핑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프레임의 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리세시브를 계속 5개 이상이 와더라도 그냥 비트 끼워넣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스타트 오브 프레임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프레임 그리고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 CRC 필드에서만 비트 스토핑이 가능하고 나머지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어떤 순서를 설명드렸죠. 어떤 프레임을 구성하는 순서를 조금씩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CAN 2.0A의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보내는 기본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먼저 도미넌트를 시작하는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12비트의 아비트레이션 중재 필드가 옵니다.
그리고 6개의 컨트롤 필드가 오겠고요. 그리고 0바이트에서 8바이트 혹은 0비트에서 64비트의 데이터 필드가 옵니다. 데이터 필드 다음에는 16개의 CRC 필드가 옵니다. 그리고 Acknowledge 필드가 2비트가 오고요. End of 프레임이 7비트가 옵니다. 그리고 Intermission이 3비트가 옵니다. 이 End of 프레임은요. End of 프레임은 얘가 리세시브 열성 비트가 7개가 연속으로 와야 됩니다. 즉 5개가 넘어갔죠. 비트 스토핑에. 그러면 무조건 반대 도미넌트가 와야 되는데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는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말 그대로 스타트 오브 프레임은 시작을 나타내는 프레임입니다. 필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오브 필드 혹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한 비트로 도미넌트 값입니다. 0, 우성 비트가 옵니다.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필드는 중재 필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ID 값이 옵니다.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가 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 11비트하고 하나는 RTR 비트가 옵니다. RTR 비트가 있는데요. 얘는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라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도미넌트가 오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리세시브 1의 값이 오면 얘는 리모트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트냐 아니면 리세시브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냐 리모트 프레임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한 비트가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비트의 컨트롤 비트가 옵니다. 6비트의 컨트롤 비트가 오고요. 그리고 8바이트의 데이터 필드가 옵니다. 0부터 8바이트. 그리고 15개의 CRC 값이 오고요. 그리고 한 비트는 CRC 딜리미터 구별자가 옵니다. 그리고 한 비트의 Acknowledgement 비트가 오고요. 한 비트의 Acknowledgement 딜리미터가 옵니다. 그리고 인터프레임, 엔드 오브 프레임이죠. 엔드 오브 프레임은 7개의 리세시브로 구성됩니다. 그 인터프레임은 3개의 리세시브로 구성됩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적인 모습의 형태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각각의 필드 혹은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의 무조건 처음 시작은 우성 도미넌트 비트가 시작을 알립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거 싱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미넌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터프레임이 리세시브였잖아요. 인터프레임이 즉 하이 값 1의 값을 갖고 있었는데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도미넌트가 되어야 도미넌트가 되어야 실질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엣지 형태가 발생해서 얘가 동기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비트를 읽어드리고 비트의 시간을 결정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화 과정이 있는데 동기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다. 그래서 도미넌트 한 비트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트레이션 필드가 옵니다. 그래서 아비트 필드는요 11개의 아이덴티파이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11개라는 것은 2의 11승이죠. 즉 2의 11승만큼 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는 2의 11승만큼 즉 2048개만큼 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드의 아이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의 웬만한 부품들은 2048개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48개로 아이디 값을 만약에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2.0B를 가면서 이 아이디가 11개에서 18개로 또 추가가 됩니다. 즉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수의 증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ID 값을 확장하려고 갖고 있으려고 이 아비테이션 프레임의 아비테이션 필드의 값을 2의 11승, 2의 18승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합니다. 나중에 캔 2.0B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 아비트레이션 필드는요, 뒤에 한 비트가 존재하는데 이 비트에 따라서 도미넌트냐 혹은 리세시브냐에 따라서 도미넌트면 이 프레임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얘가 리세시브 1위 값이 되면 리모트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원격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리모트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일 때는 얘가 도미넌트 0의 값을 갖고 있고요. 리모트 프레임은 리세시브 얘가 1의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노드가 3개 혹은 스테이션이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스테이션 1, 2, 3. 그리고 스타트업 프레임이 다 동시에 다 도미넌트가 오죠. 도미넌트가 오고요. 그리고 ID 값이 다 일치하는데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에서 ID 값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비트의 ID 다음에는요, RTR 데이터 프레임이냐 리모트 프레임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스테이션 1에서 리세시브죠. 여기는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1은 리모트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리모트 프레임. 그 스테이션 2도 마찬가지로 RTR이 리세시브죠. 그러면 리모트 프레임 요청하는 거 얘도 요청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스테이션 3는 도미넌트 비트가 와요. 11번째 아니 12번째 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동시에 버스를 쟁탈하려고 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이 먼저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보면 스테이션 1이 중재를 잃어버려요. 중재를 잃어버리고요. 스테이션 2도 중재를 잃어버립니다. 왜냐? 도미넌트 비트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넌트 비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버스는요, 스테이션 3이 쟁탈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0, 1, 0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그 프라이어티, 즉 우선순위가 높은 1차원이냐 아니면 2차원이냐 세컨더리냐 뭐 그러한 ID 값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도 관여합니다. 도미넌트와 도미넌트일 경우에는 그렇죠. 혹은 리세시브와 리세시브일 때도 ID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그 버스를 쟁탈하려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쟁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도미넌트가 리세시브보다, 즉 데이터 프레임이 리모트 프레임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버스를 쟁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D 값 자체도 스테이션 3가 ID 값 자체도 가장 높습니다. 프라이어티가 높습니다. 얘는 0, 1, 1, 1이고 얘는 1, 1, 1, 1이고 얘는 0, 1, 1, 0이기 때문에 스테이션 3의 ID 값이 프라이어리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스를 쟁탈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냐 리모트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이 버스에 대한 선정도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에 구성되는 필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타트업 프레임, 아비트레이션, 그리고 컨트롤, 데이터, CRC,
그리고 인터미디어, 그리고 엔드 오브 필드, 인터필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은 리모트 프레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데이터 필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